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60세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4년이라면 아직까지는 서로 알콩달콩깨가 쏟아져야 할 시기인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내 자식이고 며느리도 내 자식인데 그 일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 가슴을 여러 번 내리쳐야 답답한 가슴이 풀리곤 합니다. 며느리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의 딸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고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쭉 같이 다녔습니다. 워낙 가까이 지내다 보니 친구라기보다는 자매와 같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얼굴 표정만 봐도 그날 기분이 어떤지 대충 알아차릴 정도였지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각자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둘이 결혼시키자고요.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 손잡아 주면서 손자 데리고 같이 놀러 다니자고요. 우리의 약속은 일부는 이루어지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대로 훗날 결혼해서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친구는 딸만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다행히도 착하고 성실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우리는 서로 누가 먼저일 것도 없이 아들, 딸의 중매쟁이가 되어서 결혼을 성사시켰지요. 아들, 딸 결혼식 하는 날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지 서로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되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 인생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3달 후 친구와 친구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둘이 나란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갓집을 다녀오다가 나서 운상하고 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친구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친구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병이라도 앓다가 떠났으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에 얼마나 황망하던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수목장에 뿌리고 집에 온 그날 저는 몸살을 앓으며서 꼬박 이틀을 앓아누웠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내 옆에 친구가 없다는 것이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하늘도 원망하고 먼저 간 친구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살아있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모든 것을 두고 떠난 친구는 얼마나 힘들까요? 친구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하늘 토해내듯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네 딸 우리 집에 보내주어서 고맙다. 네 딸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 내 아들보다 더 네 딸을 아끼고 사랑해주마.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꼭 외할머니 얘기를 들려줄 것이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얼마나 친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는지, 외할머니가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 얘기를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 들려주겠다. 친구에게 얘기하면서 그 약속을 꼭 지키게 노라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참으로 볼 면목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2년 후 자식보다 만큼이나 애틋한 며느리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업고서요. 얼굴을 보니 분명 지난밤에 울고 또 운 것 같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묻기 전에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눈물을 툭 쏟아냈습니다. 속에 고인 눈물은 다 쏟아내어야 병이 안 된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며느리 등만 쓸어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다 서름에 복받쳐서 소리내서 울다가 나중에는 속에 있는 눈물을 다 쏟아냈는지 얘기를 꺼내더군요. 신랑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혹시나 했는데
나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엄청 쿵쾅거렸지만 저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며느리 말로는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지 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가족 사진들을 다 삭제하더랍니다. 마치 결혼을 안 한 사람처럼 혼자 있는 사진만 계속 올려서 느낌이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며느리가 아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는데 옷 속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털을 없애기 위해서 병원에도 들락거렸는데 알고 보니 은밀한 부위에 난 털까지 레이저로 싹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너무나 놀라서 바람이라도 난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펄쩍 뛰면서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며 요즘 그게 유행이라서 털을 없앴다고 말했답니다. 머리털은 유행 따라 기를 수도 있고 빡빡 밀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곳에 털을 없앤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라 참으로 괴상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잡았느냐, 뭐하는 사람이냐, 가정은 있느냐 물어보니 상대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 있는 여자이고 아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아들이 전화기 여는 방법은 눈여겨봐두었다가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고 어떤 동영상이 있더냐 물으니 며느리는 따로 저장해 두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낯이 뜨겁고 죄를 짓는 것 같아 끝까지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안사람을 두고 바깥에서 딴짓하는 것은 꼭 지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싶었습니다. 애 아버지도 젊을 때 어지간히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혔습니다. 저 몰래 살림을 살고 있는 여자도 있었고 술집에 갈 때마다 매번 함께 술을 마시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술집에 있는 그 여자는 남편이 술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우리 집까지 당당하게 찾아와서는 안방이 어디냐고 묻고 술 취한 남편을 안방까지 들어와서 눕히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면서 내일 보자고 하더군요. 어찌 그리 뻔뻔스러운지 그걸 보고도 당시에는 등신처럼 남의 남편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얼마 못 가 시들해졌고 진짜로 바람 피는 여자는 같이 살림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생기고 난 후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거의 그 여자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물어가며 찾아갔더니 대낮부터 둘이 역겨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하다가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죽어버리려고 잘못된 생각도 했었지만 사람 목숨이 질겨서인지 친구를 잘 둔 덕분인지 지금은 하늘로 가버린 그 친구가 저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어디서 손수레를 하나 끌고 와서는 나를 태우고 병원까지 힘 닿는 만큼 달려갔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정신줄 놓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당시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기자 친구는 무작정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는 나 대신 그 여자 머리채를 뜯어놨습니다. 그날 친구 머리도 한 움큼 빠지고 그 여자 머리도 한 움큼 빠지고 두 여자가 싸웠다는 소문이 온 시장에 쫙 퍼졌어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애 아빠도 정신을 차렸는지 어쨌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비슷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제 친구가 저를 살려주었듯이 이제 내가 내 며느리를 살려주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아라. 조만간 끝내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외도는 길어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너를 만만하게 보고 서로 당연한 듯이 만나고 다니게 된다고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언제 만나는지 약속 장소만 알아내고 너는 내 뒤만 따라다녀라 했죠.
아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일단 현장을 잡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내고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밤잠을 설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주말에 약속이 잡힌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애는 시어버지한테 맡기고 같이 움직이자고 했죠. 주말 아침 일찍 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왔고 우리는 차를 타고 아들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며느리와 함께 아들 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아파트 입구에서 여자 하나를 태우고 가더군요. 지 어머니가 뒤따라가는데도 그 녀석은 모르더군요.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더니 둘은 점심을 먹고 커피까지 마신 뒤에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며느리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어요. 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모텔 주인을 찾아갔네요. 방금 들어간 애는 어디로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모텔 운영의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제가 지갑에서 돈 10만 원을 꺼내어 주인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거 받고 난 뒤에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바람난 현장을 잡으러 왔어요. 지금 빨리 안 잡으면 젊은 사람들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내 아들 외도 현장을 잡으러 왔을까요? 우리 손자가 이제 겨우 돌진한 아기라고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더니 주인은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렇게 알려준 게 소문이라도 나면 손님 다 끊긴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만 원 더 주면서 말했어요. 결코 어디 가서 이 집에서 알려줬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 일이니 가족끼리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주인도 내 연배 정도 돼 보이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젊은 애가 남편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있으니 내가 업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 일을 40년째 하고 있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딱 보면 알아요. 그 덕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있지만 우리 바깥 향반도 내가 아는 모텔에서 바람났어요. 지금은 저 세상 가고 없지만 그 인간 죽고 나서도 바람 피우다 내 속 썩힌 건 평생을 따라다니더군요 라고 말하면서 먼저 앞장서 가더니 이번뿐이라며 다음에는 결코 안 된다고 하면서 2층 복도 맨 끝에 있는 오른쪽 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래도 돈 10만 원은 받으라고 억지로 옷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모텔 주인이 가르쳐준 방으로 찾아갔어요. 벌써 안에서는 소란이 나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볼 낯이 없고 생전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남편 바람난 현장을 본 것도 모자라서 아들이 바람난 현장까지 봐야 하는지 참으로 고뇌스러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꽉 잡고 내가 다 알아서 얘기할 테니 너는 사진을 찍어도 상관없다고 증거를 남기고 싶으면 남기라고 말하며 문을 조용히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뭐 하세요? 누구세요? 하는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가운만 걸치고 문을 열고서는 저와 며느리를 보고 어버버거리며 당황해 하더군요. 가운을 대충 걸치고 나온 아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젊었을 때 지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지 분통이 터져서 그 녀석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리쳐버렸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한테 닮을 게 없어서 이런 더러운 버릇을 담느냐고. 네 배우자한테 지은 죄를 어찌 다 갚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나중에는 때리다 손목이 다 아파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그 녀석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지 때리는 대로 맞으며 가만히 있더군요. 내가 신발을 며느리에게 쥐어주고 너도 분이 풀리도록 때려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전화기 카메라를 끄고는 제가 준 신발을 받아들고 아들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등을 내려치고 있는 동안
아들과 바람난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봐야 할 나이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의 부모님과 저 남편은 당신이 이러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남편도 이런 일이 대낮에 일어나는 걸 알아야 하니 지금 즉시 전화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못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남의 가정에 불을 지르고 너는 조용히 물러나면 될 줄 아느냐고 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찍은 사진을 들고 지금 경찰서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이 사실을 당신의 가족들에게 알려줄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즉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과 바람난 여자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온 집안을 발칵 뒤집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의 각오도 안 하고 바람을 피우느냐고 너희가 웃어가며 붙어먹고 있을 때 내 며느리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 지금 빨리 전화하라고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 그냥 넘어가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한테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냥 전화하지 말고 영상통화로 하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부모 얼굴이 전화기 너머에서 보였어요. 나는 그 부모한테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보여주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그 부모는 너무 놀라서 아이고 한숨만 나는 그 여자에게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죽든 말든 그것은 그 부부가 알아서 할 얘기고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경찰에 전화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든지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전화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시켜도 전화를 걸지 않아서 저는 그 여자의 전화기를 뺏어서 통화 목록을 검색했어요. 땡땡 오빠라고 입력된 번호가 남편인 듯 보여서 이거가 남편 번호 맞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맞는 모양이라고 생각되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마누라가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붙어 먹고 있으니 빨리 와서 당신의 마누라를 챙겨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누구시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알려주고 당신의 마누라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지금 여기는 어디인지 상세히 다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1시간쯤 후에 그 여자의 남편이 도착했어요. 그때부터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그곳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서까지 다녀온 후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고 나니 그제서야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는지 온몸의 기가 빠져나가는 듯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았느냐고. 이거는 상대 가슴에 상처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도 네 아버지 바람난 것에 상처가 너무 커서 죽으려고 했던 것을 먼저 갔니? 장모가 나를 살려낸 것이라고 누구 하나 죽어갈 듯 고통스러운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죽지 못해 살아 그리고 평생 죽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왜 몰라?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도리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이다. 도리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너는 네 배우자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배신했으니 무릎 꿇고 사죄하라. 며느리가 너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아들로 생각할 것이고 며느리가 너를 용서 못하면 나 역시 너하고 인연을 끊고 나는 이제 아들 없는 셈치고 살란다. 뿐만 아니라 내 재산하고 모든 것은 혼자 며느리한테 다 넘겨줄 것이나
너도 살고 싶거든. 네 배우자한테 온 정성을 다해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는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 문제이니 결국엔 두 사람이 머리를 풀어야 되니까요. 아들 내외를 뒤로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고 친구 생각이 나던지요. 내가 네 딸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본의 아니게 딸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미안하다고 다 내가 부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네 딸과 내 아들 앞으로는 마음 잡고 살 수 있도록 네가 하늘에서 도와주라고요. 이대로 끝나면 그 상처는 평생 가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면 그래도 그 상처가 아물기는 한다고요. 네가 도와달라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알아 누웠습니다.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저도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둘이 현명하게 잘 해결하리라 믿고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란히 우리 집에 왔습니다. 둘이 얘기를 잘 끝냈는지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 서로만 바라보겠다 각서도 썼고 아들이 받는 월급은 며느리한테 다 넘겨서 앞으로 아들은 용돈만 받아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음 다잡는 의미로 차도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회사 다니겠다고요. 아들 내외는 지난 주말에 장모가 묻힌 수목원에 가서 장모한테도 사죄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용서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에 탁 걸려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손을 잡고 내 새끼들 잘했다라고 같은 소리를 10번도 더 해주었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이혼하고 우리 아들을 상간남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결국 만져보지도 못한 돈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위자료로 넘겨주더군요. 그 또한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할 벌이다 싶어서 아들이 해결하도록 주었습니다. 아들은 월급은 며느리한테 넘기고 저녁에 퇴근하고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겪어보고 주변 사람들 바람 피는 것도 보니 바람은 순간적인 실수로 지나가는 악몽과도 같더군요. 그 순간에는 바람이야 보드랍게 불어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세월이 너무 허무하고 그렇게 보드랍던 바람은 칼바람이 되어 불어왔습니다. 칼바람이 불고 난 뒤에는 후회도 이미 늦은 때이지요. 칼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니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길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들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부디 자기 가족 챙기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